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시대의 용자, 시대의 내부 고발자. 이분 나오실 때 제가 느꼈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나오셨습니다. 노승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만약에 노승일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노승일을 너무 홀대하고 있죠. 맞아요. 노승일 지금 막 일용직으로 가서 돈 벌고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노승일에게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부고발자로 용기를 냈었는데, 예. 그리고 사실 현실도 그렇고요. 뭐 큰 어떤 누구 복지단체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돈 벌면서 어렵게 일당 버시는 거죠. 예, 일당 벌어가지고 아이들 도와주고. 예, 그것도 도와주기까지 하시고. 네. 노승일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날아든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예. 이제 돈 벌어서 아이들 도와주고,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뭐 기술이라던가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씩 이제 전수시켜주고 있고요. 예. 그렇게 뭐 지내면서 좀 대한청소년체육회의 업무를 좀 담당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대한청소년체육회에는 지금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오는 편입니까? 후원은 많이 열악해진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자분들 찾아오면 후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를 이제 이영학 사건으로 두더라고요. 네. 이영학 사건에 따라서 후원? 예, 전반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들의 후원금이 많이 끊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사장님만 힘든 게 아니니까 파이팅 하라고. 그렇군요. 예, 최고의 위안을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근데 전 동계올림픽에 뭐 이제 비인기 종목이나 뭐네 이렇게 보면 열악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노승길 이사장이 또 문득 떠오르는 그런 작업들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면 네. 될 일을 뭐 이렇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나 기자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만약에 K스포츠에 계속 다녔다면 지금 평창올림픽에 가서 K스포츠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그렇겠네. 예, 그런데 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폭로가 됐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에는 K스포츠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폭로가 안 됐으면 뭔가 그쪽에서 그렇게 움직였겠네요. 그렇죠. 폭로가 안 됐으면 움직일 가능성이 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이제 폭로를 하자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평창올림픽 전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에 위대한 힘을 받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 저 야구 보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산업인 시대가 됐고 네네. 그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부캐까지 연관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아, 네네. 스포츠는 정말 위대한 거로구나.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세계대전 이후에 네. 세계가 모여서 전쟁이 아닌 스포츠로 뭔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라서 네. 스포츠의 가치를 물론 이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훨씬 더 스포츠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네. 그게 이제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좀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노승일 이사장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역할보다는 이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성공적으로 흑자로서 끝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이제 그렇죠.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대로 방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 대권에 나왔을 때 준비된 대통령 이 슬로건이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좀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방송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었냐면은 체육 지도자가 나와서 더 이상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답답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만큼 남북 간의 관계나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남북이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 단일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응원도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드보다 더 훌륭하다. 그럼요, 당연히. 네네. 피 안 흘리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보다 네. 더 훌륭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승일 이사장님이 이제 사실은 스포츠의 모든 그 결과 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미래를 바라보면서 네.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네네.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기아 선수가 많아진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주체국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귀하 선수들 데려오고 막 이런 방식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데 지금 대한청소년체육회에서 후원 뭐 이런 거 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은 배드민턴 한 종목만 하고 있고요. 왜 재정이 그만큼 안 따라주기 그렇겠죠. 때문에 배드민턴 한 종목만 하고 있고 지원받는 친구들은 지금 한 10명 정도 지원받고 있고 저희 쪽에는 소외계층 아이들도 있지만은 다문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최고. 감사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지금 막 유망주인 선수들이 네. 불과 몇 년 전에 아기 때 모습이 이렇게 보는 거 보면은 맞아요. 그 친구들 크는 게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노승일 이사장의 대한청소년체육회 사이트 가셔가지고 후원 준비하시는 사이에 자, 일단 나오신 김에 네. 좀 중요한 것 좀 여쭤보고 갈게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결과가 나왔고 네. 그중에 첫 번째는 이재용 재판 2심 결과가 나와서 범국민적인 지금 공분을 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도 이루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박근혜의 1심 구형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짚어볼까요? 다 관련이 있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이재용의 2심 결과는 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네.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그래서 풀어줘 석방시켜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비분 관계 하셨죠? 제가 처음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처음에 기각됐었잖아요. 그때 가장 열이 받았었는데 또 한 번 또 열이 받은 게 이제 이번에 이제 2심 때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삼성 변호인단의 논리가 재판관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우리는 무상으로 선수에게 지급한 것뿐이다. 말 관련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 측이었다면 그러면은 말을 무상 지원했을 때 무상 지원하는 계약서에 내용이 있었냐?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간에 또한 별도의 계약이 있었냐? 무상 지원에 따른 계약서가 없이 그냥 계약이었다. 구두로서만 얘기하고 그거를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법인가?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국민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자본가의 것들이고 또 그들의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대기업의 임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현식 부장판사가 낸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다 생각하고 그런 법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지키고자 해서 약속하는 건데 누구는 안 지키고 돈이 있다고. 맞아.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누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냐 그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노승일 이사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네. 이재용이 제가 가벼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이 사준 말 네. 요거 준 게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최순실 재판에서는 김세윤 부장판사가 사준 걸로 인정했죠. 소유권은 최순실한테 있다. 그래서 최순실은 구형 25년에 실형 20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말 네.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정유라가 이제 2마리 말을 테스트하라고요. 하기에네. 그때는 말을 테스트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말을 산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 중에 한 마리를 샀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말 그게 가격이 얼마였었죠? 그때 당시에 20억짜리하고 30억짜리. 미치겠다 진짜. 그런데 삼성에서 제출한 말 계약서에 보면 그것도 많이 가격을 또 조정해 놨죠. 네. 다운 계약서 이런 그렇죠. 네, 네. 난 말이 되고 싶어요. 팔리고 싶어요? 나는 내가 평생에 환갑이나 뭐 이런 살쯤 되면 20억을 모아놓거나 있을라나 이런 20억이 뭐 빚이 그 정도 되는 것부터 모를까. 그게 그 돈이 말이에요. 대한청소년체육회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데 쓰이겠어요.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이재용 그렇고. 네. 최순실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뭐 추징금이 또 따로 있고. 네네네. 벌금하고 추징금은 둘째 치더라도 형량이 좀 20년은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누린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만큼 한 60 정도 누리고 네. 20년 정도 사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손해 아닙니다. 1심에서 20년이라는 거는 2심과 대법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그 다음에 줄일 가능성이 없었을 텐데 20년을 줬다는 건 2심에 가서 또 줄이고 대법원에 가서 또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20년은 1심에서 20년은 약하다. 무기징역이 합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국민이 다 히딩크였어요.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울분을 가졌던 거에 비하면. 네. 그렇다면 박근혜 1심 구형 검찰이 지금 네. 법원에 징역 30년 내려달라고 네네. 구형한 건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구형 30년을 내려줬는데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주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형량을. 왜 그러면 최순실의 위치는 대통령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박근혜의 위치는 대통령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우리는 국민들이 세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공동의 기금이에요. 이 나라를 잘 이끌고자 하는 공동의 기금이고 그 공동의 기금을 잘 이끌어 달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형량을 30년을 무기징역을 줬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검찰 구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대통령이란 자리로 네. 헌정을 유린했기 때문에 그 벌이 일반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면서도 30년밖에 안 준 거죠. 그렇죠. 네. 검찰도 너무 세게 때리면 역풍이 불까봐 네.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제가 해드릴게요. 불편하신 부분을. 근데 지금 국정농단 사건 다 통틀어가지고 네. 증인 몇 번 나가셨어요? 증인은 청문회는 참고인 1번, 참고인 2번. 참고인 처음 갔다 이제 증인으로 본인이 네, 스스로 내가 네. 증인하겠습니다. 변신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순서로 말씀드리면 최순실 재판, 헌재, 박근혜 재판, 그다음에 이제 삼성 이재용 재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재판. 또 해서 4번 총 증인으로 총 4번. 고영태 재판은 그게 최순실 재판이었어요? 아니요, 고영태 재판은 따로 이제 따로 나가고요. 네, 총 5번? 네, 총 5번 나왔어요. 야, 그 불려가는 것도 힘들죠 사실. 힘들진 않아요. 근데 힘들진 않은데 차비도 받고 괜찮아요. 차비를 줘요? 네. 그럼요. 네, 얼마나 줍니까? 6만 원 주던데요. 많이 올랐네요. 네, 헌재가 좀 짰어요. 헌재가 4만 원 줬어요. 청문회도 짰어요. 12시간을 같이 있는데 4만 원 주고. 그 증인으로 나가서 했던 그 증언들 중에서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이제 마지막 재판이었죠. 박근혜 재판. 예, 나가서 이경재 변호사하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그 설전 싸웠던 변호사 거. 때, 네네. 그때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죠. 네, 그 변호인들이라고 하는 게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네네. 준엄하게 꾸짖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실을 왜곡하면서 질문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진실을 왜곡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하고는 차량을 구입할 때 2배를 높게 계산해서 해고된 거 아니냐. 그래서 최순실 같은 질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아유 시원해. 네. 실제로 노승일 같은 캐릭터가 있어야 상대방들이 움찔해요. 좌고우면하지 않잖아요. 바로 직진해서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야 팩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어요. 덜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재판이잖아요. 나라에서 네네. 이슈가 되는 네. 그런 재판에 들어가는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TV에서 봤을 때하고 많이 틀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때? 더 중압감이 느껴져요. 묵직해요? 처음에 최순실 재판할 때 417호 대법정을 갔거든요. 네. 대법정을 갔을 때는 엄청 크더라고요. 저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앉으면 증인석에 앉으면. 근데 이제 재판 시작하면서 재밌어졌어요. 예, 이경재 변호사하고 이제 싸우고 뒤에서는 이제 타이핑 소리가 막 들려요. 기자들이 근데 네. 기자분들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굉장히 이제 리듬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자기 본사로 리듬을 타면서 송출되는 거야. 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속보 이렇게 아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그렇죠. TV 카메라를 들이대지 못해요. 이게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인데 그러게 그렇죠. 말이에요. 그걸 중계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사이에 막 어떤 놈은 문자로 본사로 송구하고 그리고 타이틀을 헤드라인만 네. YTN이나 연합뉴스에 막 그 실시간 속보로 나갈 때 네. 그 보내는 그 문자 같은 걸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 네. 흐름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제목만 나오고 기사가 없는 거죠. 박근혜가 지금 4월 6일 날 1심 선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중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중계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권 문제라는 것으로 탁탁 걸릴 때가 있어요.
재판 중계가. 그런데 박근혜 같은 경우엔 국민 스포츠. 그런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박근혜는 헌재에서 파면된 사람이에요. 잘못해서 파면된 거거든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단지 지금 재판정에서 박근혜를 재판하는 거는 과연 몇 년이나 형량을 받을 것이냐 이 과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미결수라기보다는 절차상으로는 미결수지만 헌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기결수라고 보고 중계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재용 2심 선고를 할 때 TV 중계가 됐다면 이렇게 저는 형량이 안 나왔을 거라도 보는 사람이에요. 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중계를 받고 있는데 내 얼굴이 나가는데 그런 판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정영식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진 정도로만 보는 사람이라 길거리 지나가도 정영식 알아보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TV 중계로 이재용을 풀어주는 판결을 한 사람은 내가 만약에 중계한다는 걸 알면서 재판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이런 결과가 못 된다고 보거든요. TV 생중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노승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용자. 그 재밌었던 싸움의 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청문회 과정을 또 볼 수 있었던. 뭐 제가 이제 매 재판마다 이제 증거물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많이 당황했어요. 박근혜 재판 때는 이경재 변호사하고 유영화 변호사하고 증인은 모든 재판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증거물을 갖고 오면 우리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라고 갖고 간 거예요. 당황하라고. 네. 뭐 웃고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엄청났던 사건이고 네. 아마 명종님이나 우리 승일님이나 마차님이나 한 20, 30년 후에 네. 이때를 회고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싶어요. 사실은 4.19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4.19는 어쩌면 미완의 혁명에 가까운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완성 아직까지는 형태죠. 완성 형태의 혁명인데 그것의 촉발점 그중에 큰 숟가락 하나 한 삽 딱 뜨신 분이 저는 노승일님이라고 봐서 아닙니다. 노승일님은 우리들한테는 거의 이제 까방권이 한 100장 정도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까방권만 있으면 뭐해. 대한청소년체육회 여기에 후원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지금 원대한 꿈은 그러신 것 거예요. 각 종목마다 최소한 한두 명씩은 후원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어떤 예산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좋겠다.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뭐 어저께 뭐 제 기사가 나와서 댓글을 보니까 노승일 까방권 다 떨어졌다. 왜? 다 잃었다. 뭐 이러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는 어저께 기사가 이제 제 책에 대해서 나오면서 독일에서 이제 고민했었던 내용이 이제 제가 책에 담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책에 담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료를 수집하지만 이 자료를 전달하는 또 전략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전략을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그 부분을 책에다 넣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팬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노승일 까방권 다 잃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만 팔아먹어라. 우리 대통령은 팔아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네. 그런 댓글을 보면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진한 시기는.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저 이제 보통 이제 책과 방송이 묘하게 연결되는 딱 이 지점인데 네. 말씀하신 김에 네. 원래 노승일 이사장은 책을 홍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꺼내겠습니다. 자, 이번에 책은 원래는 제가 책을 안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정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는 마음에서 한때는 국정농단의 부역자 최순실하고 같이 일했던 노승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리면서 제가 제 스스로 쓴 자술서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술서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제 사죄를 좀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용서를 좀 구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이 검찰에가 쓴 거를 자술서 아니고 자수서라고 했죠. 예. 네. 여기는 노승일 님도 자수서에 가까워요. 자발적으로 묻기 전에 내가 뭐 이런 느낌이 가까워서. 네. 근데 책 제목이 노승일의 정조준? 네, 맞습니다. 정조준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섹시하네요. 정조준이란 책이 원래는 노승일의 배심이 처음이었어요. 배심? 네. 노승일의 반성문으로 쓸까 제목을 아니면 노승일의 자술서로 갈까 아니면 노승일의 배심으로 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좀 가깝게 다가가라. 라는 그 주위의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꼴통인데 뭐 꼴통이 왔다로 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좋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너 무슨 행동만 하면 저거 봐라 쟤 꼴통이다. 네가 혼자 네 프레임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바꿔라. 맞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노승일의 정조준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나름 그 네이밍의 전문가로서는 네. 그 과정이 제대로 거쳤구나라고 느껴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제목들마다 네. 뭔가 허점이 너무 크게 보여. 네. 근데 정조준은 그래도 네. 뭐랄까 정확한 그 어떤 핵심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네. 네. 그 중에는 가장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정조준 누구 정조준이에요, 근데? 최순실을 정조준한 책이죠. 네. 최순실 씨는 지금도 뭐 법정에서 네. 박근혜처럼 아예 안 나오진 않지만 네. 네. 그래도 나는 억울해 그런 네.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거짓말하지 마 이런 뜻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그런 얘기인데 귀담아 듣지를 않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누구 걸 강탈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강제로 뺐진 않아요. 이재용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요당해서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고 해서 그게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최순실은 누구 거를 강탈하거나 강요를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뺐지. 대가를 주는 거죠. 네, 네. 거래 관계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그런 돈들이 거쳐가게끔 만드는 사람이지. 아하. 이거 해. 아니면 너 뭐 불이익 줄 거야?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재용의 변호인들이 변론하는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줬다.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최순실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아요. 네.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의외로 영악한 사람이네요. 머리가. 그렇죠. 네. 영악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청해서 들어오면 그거를 명분화시켜서 이제 포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익은 자기가 다 챙겨가고.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러니까 강탈하는 거는 권력자들이 하는 짓거리고 네. 기본이 테이크요. 근데 내가 받아서 상대방한테 주는 이익도 크고 네. 왜? 권력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라고 하는 네. 그런 캐릭터다. 네. 머리가 영리해 돈도 버는 것이고요. 그럼요. 노승일님처럼 앞뒤 안 재고 네. 그냥 바로 이렇게 쏴버리면 예. 돈 벌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상당히 가난하게 살죠.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사실은 대부분 다는 범죄자들이 많아서 네. 그 사람들이 책을 쓴다는 건 불가능하고 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검찰이 수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거고 네. 언론의 보도로 무너진 케이스라 네. 어쨌든 간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책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나중에 보세요.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가 쓰는 책도 있을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누가 쓰는 책도 있겠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한국 헌정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그걸로 만들어진 파면이 그 사건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분이 책을 쓰신 거는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책 쓸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책 쓸 생각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정식적으로 사죄를 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된 거죠.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제 책의 이제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 부분에 국민들에게 이제 사죄를 드리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뭐 능력도 안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 쓸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머릿속에 맴돌다가 네. 어떤 책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쩌다 한번 그래봐야 몇 줄 안 나가는데 네. 책 하나 쓴다는 건 굉장히 작심을 해야 되거든요. 딱 어느 지점부터 그 생각이 들던가요? 이거 책 하나 써야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작년 2017년 7월 달부터 생각을 했어요. 7월 달부터 생각을 했고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사죄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법보다는 사죄를 드리고 나의 최순실가 무슨 일을 도대체 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항상 뭐 길진 않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거는 제가 다 마음에 담아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게 또 이제 인쇄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다 전적으로 이제 대한청소년체육회 운영자금으로 이제 쓸 생각이고요. 네. 어떤 부분 쓰실 때 가장 막혔어요, 그러면? 독일 얘기 쓸 때 저도 혼자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힘들었던 네. 생각. 당시를 생각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쁘게 막 지나가다 보면 네. 옛날에 회고할 시간이 없고 주로 한다는 게 법정에 가서 증언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네. 밤중에 혼자 책을 쓰기 위해서 뭔가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서 아마 그게 개인적인 회한들이나 감정들이 막 몰려들 때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이랑 같이 함께하면서 웃는 날은 없었거든요. 다 아랫입술 꽉 깨물고 버텨왔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러네. 이게 지금 보니까 책이 총 4장으로 돼 있다고. 네네. 그중에 보니까 1장은 당신들의 제국? 그게 이제 프롤로그 부분이죠. 네네. 당신들의 제국이란 최순실을 비롯한 그 권력자들만의 이야기 뭐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본가들의 나라냐, 돈 있는 사람들의 나라냐, 힘 있는 사람들의 나라냐. 아, 이재용 포함. 네, 당연히.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2장의 트로이 목마는 혹시 본인이세요? 아, 그거는 출판사에서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아니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3장 진실에서는 아마 그 본인이 재조정 건데 네네. 그걸 이제 폭로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2016년 10월 25일 처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와의 미묘한 싸움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놓은 아, 부분이죠. 그때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네. 그때는 정권 바뀌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상황에 네. 검사들은 어떤 내부 고발자, 양심 선언자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상당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죠. 그렇죠. 주로 어떤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런 데 가면? 당시에 그 2016년 10월 25일에 검찰에 갔을 때는 검찰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어요. 달랑 페이퍼 하나. 페이퍼 하나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한겨레에서 기사 나왔던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었어요. 뭐 간단하게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 연락처. 그다음에 뭐 K스포츠 입사 경위,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WK와의 관계. 그걸 모른다고 이제 잡았다니까 증거물로 제출한 게 한겨레에서 나온 회의록 딱 한 장. 뭐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떠한 걸 진행하기에는 많이 힘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결국에는 검사님하고의 12시간 반 정도의 싸움 끝에 제가 이제 진실의 시간 4시간 반 정도 더 가져가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자료를 이제 제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돌아가는 거죠. 이건 누가 작성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최순실에 의해서 누가 작성했다. 그러면은 계장님한테 박 계장님 누구 좀 불러요. 아, 계속 이런 식으로 판이 해서 커지는구나. 네, 예, 계속 커지죠. 아. 네. 혹시 그 노승일님은 이제 보통 예전에는 그 보수단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고소고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고소고발 당한 적은 없어요? 아직은 고소고발 당한 적은 없고요. 이재용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좀 세게 얘기했더니 그게 이제 기사가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뭐 심한 욕으로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네네. 같이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욕하지 말고 내 사무실은 어디니까 알아. 이쪽에서 면전에서 얘기하라고. 네. 그럼 또 못 내가, 오죠. 네. 충분히 내가 들어주겠다. 노승일님이 나보다는 더 직구 스타일은 아니네요. 나는 그런 전화 오면요 끊어 이 새끼야. 그래도 이분은 뭐랄까 이렇게 사회적 메커니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무대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스타일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그렇게 욕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아니 상대방이 녹음할 수 있으니까. 그냥 끊어 이 새끼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외롭지 않은 싸움. 이것도 한번 예측해 볼까요? 국민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네. 그 국민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시선을 가졌고 그래서 네네. 박근혜가 파면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닌가요?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방송으로는 디테일한 무슨 숫자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말 못할 것 같고 네. 책은 어떤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디테일한 기억들까지도 다시 재현해내는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낮에는 대한청소년체육회 관련해서 돈 벌러 막 일용직 다니고 그러면서 밤에 책을 쓰고 생각해보요. 나는 그 책이라고 하는 저술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책이든 간에 책 쓰는 사람 마음 되게 아파 보여요. 정치인들 왜 누구누구 대필 작가 시켜가지고 회고록 쓰고 이런 거 말고 보통의 사람이 책 이렇게 밤새워 뭔가를 쓴다는 거 이건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유문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원래는 주위에서 구술로 해라 라는 말도 있었고 구술로 하면 내가 모든 걸 잘 표현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쓰겠다. 내가 이제 타이핑 치고 마지막에 이제 유문 과정을 거치면서
책으로 더 멋진 책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문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에 어설픈 면이 많아요. 좀 뭐 오타도 좀 있고. 오타에다가 제가 그 상황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방송 초창기부터 들은 사람들은 알아요. 네네. 제대로 된 과정을 안 거치면 오타도 있고 네. 표현 좀 세련되지 못한 것도 네, 있고 네, 네. 그러나 그게 노승일의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노승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유문 과정 안 거치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역시 노승일다운 발상이시고요. 네. 막 세련되게 나오고 막 뭔가 다 거칠 과정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은 책에다 다 못 쓴 얘기도 있다고. 네, 책에다 다 못 담은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더 센 걸 넣어야 더 잘 팔리겠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말 이 책이 잘 돼서 영화가 되면 그때 한번 소재로 한번 제공을 하려고 한번 좀 아닌 것 남겨놨어요. 같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묘한 그 굉장히 고도의 마케팅인데 네. 책에다가는 80%만 쓰고 네. 나머지 20%는 북커선트에서 들으세요.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그건 그러면 아닙니다. 그 책에 미처 담지 못한 것은 아직 공론화가 돼서 재판에 들어갔다든지 네. 뭐 그러지 않은 단계에 있는 부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진실을 밝히면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 더 디테일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뺐죠. 역사라는 건 스토리에 스토리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네. 책을 쓰는 것도 이제 이를테면 최순실의 진실 이것도 책의 내용이지만 네. 책을 쓰면서 또 스토리가 생기고 네.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스토리가 생기고 네. 그게 스토리에 스토리가 플러스 되면서 이야기거리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네. 원래는 좀 디테일하게 좀 쓰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에게 이제 사죄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쓴 자술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책인데 너무나 자세하게 세련되게 쓰다 보면은 세련되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다 보면 얘 정말 이게 무슨 소설이네. 아. 이럴까봐 저 진실이 왜곡이 될까봐 그래서 많이 뺐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본인만의 의도를 많이 집어넣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봐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근데요. 이제 나오신 김에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쓰려고 어떤 사실 확인만 하나만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다른 방송에 네.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책 내용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서 네. 내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정윤회 씨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굉장히 절친이었다는 맞아요.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정유라한테 이제 듣죠. 네, 정유라하고 독일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마장에 있는 마국간에서 마국간에 옆에 붙어 있었던 부엌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가 했던 거죠. 뭐, 야, 유라야, 박 원장님이 너네 아빠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그랬더니 웃기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요 김관재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나온 발언이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사냥도 같이 다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냥도 같이 다닐 정도면 엄청 가까운 거고 얘는 김관진이면 내가 아는 김관진이면 국방부 장관인데 아저씨라고 표현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오래된 관계다. 그쪽 커넥션이 있었군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방송에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네. 어쨌든 노승일님을 뭔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증인 보호 차원에서 네, 네. 확실해요. 정유라는 김관진을 아저씨로 부를 만큼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관계는 아닐 것 같고 최소한 예, 그렇죠. 수년간 친한 관계였다. 네네. 아, 네. 뭔가 심증이 확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군요. 정유라가 표현하는 우리 아빠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그게 김관진 아저씨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그만큼 정유라라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형님 동생이라고 안 그런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김관진하고 이제 형님 동생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승일의 정조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꼭 읽어봐야겠네. 지금 클릭. 자, 사실 이게 이 노승일의 정조준이라는 이 책을 제가 그 책 내용을 살짝 보니까 삼성과의 그 네. 독일에서 계약했던 그 상황들이 나오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던 그 살떨리던 순간들 네. 그런 것을 묘사해 놨는데 네. 사실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거든요. 시작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실 팩트라는 것들은 많이 접해서 봤어요. 우리 전체 국민들이.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깊숙이 내부에서 바라본 시선들은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노승일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바라본
그 안에서 벌어진 이 권력형 부정 비리가 어떻게 그 서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내부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제공해줬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료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있고 그 인터뷰로 말로 하는 거하고 그리고 기사로 나간 일부하고 완전 느낌 다르죠. 네네. 이 책은 노승일의 입장에 쓴 거잖아요. 기사는 어차피 삼자가 쓰는 거고 그렇죠. 인터뷰로는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네네. 어떤 여러 가지 제약상.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완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네. 박근혜의 재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자분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었는데 책 잘 받았다. 근데 재밌어서 2번 읽었다. 새로운 거에 포함도 돼 있고 너무나 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실했었나 간절했나 이 상황을 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승일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았다. 독일로 가려고 최순실을 만났을 때 최순실은 독일에 갈 준비가 돼 있냐고 그러고 노승일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묘사해 놓은 게 가슴이 와닿는다. 만약에 본인이 독일에 안 갔으면 지금의 이거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어떤 자료가 안 나왔을 텐데 그때 본인은 이게 정말 정경유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독일에 갔다는 거 거기가 좀 많이 가슴에 와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뭔가 좀 찡해요, 괜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네. 100만, 가즈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정도 팔리면은 네. 우리나라의 체육계 미래가 밝아집니다. 일단.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노승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나머지 출연자들은 이 사건의 출연자들은 다 부자이거나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쥐뿔도 없는 네.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래서 쫓겨나기까지 해서 네. 그런 분은 노승일밖에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빚을 갚는 과정으로 네. 그냥 갚는 것도 아니고요. 책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책장에 꽂아놓을 수도 있고 정 읽기 싫으면 라면 받침대로 쓸 수 있는데 베고 잘 수도 있고 네. 이게 이제 그 정청래 씨 판매 방법인데 트위터에다가 자기 책을 네. 한 3권 올려놓고 네. 베고 자기 딱 좋대. 자 여러분 노승일의 정조준 기억하시고요. 이건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작가분들 나와서 책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방송에 이제 5년째 만 4년 동안 박근혜와 싸웠던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그중에 국정농단이 3분의 1 이상 차지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 노승일의 정조준이 사실 우리에게 얻어지는 득템하는 아이템이 하나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은 관심 바라시고요. 네. 보니까 추천사가 굉장히 화려해요. 정청래 의원, 박영선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그냥 써준 게 아니고 이거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뭐 의원님들께서도 북콘서트 와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또 이제 좀 6.13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너무 후보님들께서 책을 많이 발간하셨어요. 그리고 북콘서트가 지금 거짓 뭐 불꽃놀이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황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악재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번에 이제 2018년 3월 3일 대구 북성로에 있는 소금 창고에서 1회 북콘서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네. 2018년 3월 3일 대구 북성로에 위치한 소금 창고에서 3시서부터 5시까지 네, 북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 방송 나가는 날이 3월 2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북콘서트는 그냥 제 책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노래도 부를 생각이에요. 오. 네, 뭐냐면 이거 무리하시는데? 네. 뭐냐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최순실한테 나가라는 핍박을 받고 안 나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추위에 떨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거를 이제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산책을 나가면서 산책길에서 이제 항상 노래를 불렀던 거. 그다음에 김광석의 광야에서를 부를 거고요. 지키는 가슴. 네. 그다음에 이제 2015년 11월 30날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당시에 한국에는 영화가 유행이었어요. 그때 내부자. 네, 집사람하고 내부자를 보면서 봄비를 보면서 이제 항상 칼을 갈았던 거죠. 봄비를 부르면서. 봄비 속에 예. 떠난 사람.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일 내겠다고 그래서 일 낼 거라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농단 폭로하고 나서 대한총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되게 외로웠어요. 지금도 외롭지만 많이 힘들고 외롭고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요.
대한청소년체육회를 만든 거에 대한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이거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더 이상의 이제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이 아이들한테 제가 너네들의 꿈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거는 헛바람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대한청소년체육회 만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버스에서 들었던 그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를 노래. 그러시구나. 네네. 진짜 콘서트네요. 네. 북송 콘서트네요. 국민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방송하다 보면 익명의 어떤 사람들이 어디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후원 이제 홍보 관련하고 방송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꽉 찼다 뭐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뿌듯함. 저분들이 익명의 저분들이 나라를 끌어가는구나 하는 어떤 그 서로 간의 연대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노승일의 책 정조준 여러분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어쩌면 공익적 마인드로 모든 것을 읽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그 재판에 써달라고 국민들이 모았던 네네. 성금의 감사와 자신감이 느껴졌던 게 바로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앞두고 내는 책은 많이 나가야 전부가 안 나갑니다. 노승일님의 책은 그중에 그보다는 최소한 한 50배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경우가 다르니까 오히려 네.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홍수 속에. 네. 이건 선거 나가려고 쓴 책이 아니니까. 아, 예. 자, 앞으로 책은 이제 당분간 나오면 책은 뭐 한두 달은 그 책 관련한 홍보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네네. 앞으로 더 큰 계획 있으시다면 더 큰 계획은 앞으로 2018년 안에 올해 한 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 2018년은 저에게는 가장 잔인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한청소년 체육회를 만들었고 작년에 만들었지만 작년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외래 후원금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금액도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가 이제 가장 힘들고 올해 이 한 해만 잘 버텨서 이끌어 나간다면 대한청소년체육회가 자생하고 알아서 스스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청소년체육회가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2018년은 거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겠죠. 갚읍시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현식 부장판사가 낸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다 생각하고 뭐 그런 법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지키고자 해서 약속하는 건데 누구는 안 지키고 돈이 있다고. 맞아요.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누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냐 그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노승일 이사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네. 이재용이 제가 가벼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이 사준 말 네. 요거 준 게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최순실 재판에서는 김세용 부장판사가 사준 걸로 인정했죠. 소유권은 최순실한테 있다. 그래서 최순실은 구형 25년에 실형 20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말 네.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정유라가 이제 두 마리 말을 테스트하라고 해요. 하기에네. 그때는 말을 테스트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말을 산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 중에 한 마리를 샀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말 그게 가격이 얼마였었죠? 그때 당시에 20억짜리하고 30억짜리. 미치겠다 진짜. 그런데 삼성에서 제출한 말 계약서에 보면 그것도 많이 가격을 또 조정해 놨죠. 네. 다운 계약서 이런 그렇죠. 네네. 난 말이 되고 싶어요. 팔리고 싶어요? 나는 내가 평생에 환갑이나 뭐 이런 살쯤 되면 20억을 모아놓고나 있을라나 이런 20억이 뭐 빚이 그 정도 되는 것도 모를까. 그게 그 돈이 말이에요. 대한청소년체육회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데 쓰이겠어요.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이재용 그렇고. 네. 최순실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뭐 추징금이 또 따로 있고. 네네네. 벌금하고 추징금은 둘째 치더라도 형량이 좀 20년은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누린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만큼 한 60 정도 누리고 네. 20년 정도 사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손해 아닙니다. 1심에서 20년이라는 거는 2심과 대법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그 다음에 줄일 가능성이 없었을 텐데 20년을 줬다는 건
2심에 가서 또 줄이고 대법원에 가서 또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20년은 1심에서 20년은 약하다. 체육회에서 후원 뭐 이런 거 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은 배드민턴 한 종목만 하고 있고요. 왜 재정이 그만큼 안 따라주기 그렇겠죠. 때문에 배드민턴 한 종목만 하고 있고 지원받는 친구들은 지금 한 10명 정도 지원받고 있고 저희 쪽에는 소외계층 아이들도 있지만은 다문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최고. 감사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지금 막 유망주인 선수들이 네. 불과 몇 년 전에 아기 때 모습이 이렇게 보는 거 보면은 맞아요. 그 친구들 크는 게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노승일 이사장의 대한청소년체육회 사이트 가셔가지고 후원 준비하시는 사이에 자, 일단 나오신 김에 네. 좀 중요한 것 좀 여쭤보고 갈게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결과가 나왔고 네. 그중에 첫 번째는 이재용 재판 2심 결과가 나와서 범국민적인 지금 공분을 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도 이루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박근혜의 1심 구형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짚어볼까요? 다 관련이 있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재용의 2심 결과는 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네.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그래서 풀어줘 석방시켜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비분 관계 하셨죠? 제가 처음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처음에 기각됐었잖아요. 그때 가장 열이 받았었는데 또 한 번 또 열이 받은 게 이제 이번에 이제 2심 때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삼성 변호인단의 논리가 재판관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우리는 무상으로 선수에게 지급한 것뿐이다. 말 관련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 측이었다면 그러면은 말을 무상 지원했을 때 무상 지원하는 계약서에 내용이 있었냐?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간에 또한 별도의 계약이 있었냐? 무상 지원에 따른 계약서가 없이 그냥 계약이었다. 구두로서만 얘기하고 그거를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법인가?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국민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자본가의 것들이고 또 그들의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대기업의 임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움직였겠네요. 그렇죠. 폭로가 안 됐으면 움직일 가능성이 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이제 폭로를 하자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평창 올림픽 전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에 위대한 힘을 받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 저 야구 보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했는데 이게 이제 산업인 시대가 됐고 네네. 그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북해까지 연관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아, 네네. 스포츠는 정말 위대한 거로구나.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세계대전 이후에 네네. 세계가 모여서 전쟁이 아닌 스포츠로 뭔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라서 네. 스포츠의 가치를 물론 이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훨씬 더 스포츠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네. 그게 이제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좀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노승일 이사장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역할보다는 이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성공적으로 흑자로서 끝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이제 그렇죠.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대로 방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 대권에 나왔을 때 준비된 대통령 이 슬로건이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좀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제가 방송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었냐면은 체육 지도자가 나와서 더 이상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답답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만큼 남북 간의 관계나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남북이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 단일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응원도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드보다 더 훌륭하다. 그럼요, 당연히. 네네. 피 안 흘리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보다 네. 더 훌륭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승일 이사장님이 이제 사실은 스포츠의 모든 그 결과 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미래를 바라보면서 네.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네네.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기아 선수가 많아진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주최국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기아 선수들 데려오고 막 이런 방식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데 지금 대한청소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시대의 용자, 시대의 내부 고발자 이번 나오실 때 제가 느꼈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나오셨습니다. 노승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만약에 노승일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노승일을 너무 홀대하고 있죠. 맞아요. 노승일 지금 막 일용직으로 가서 돈 벌고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노승일에게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본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부고발적으로 용기를 냈었는데 예. 그리고 사실 현실도 그렇고요. 뭐 큰 어떤 누구 복지단체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돈 벌면서 어렵게 일당 버시는 거죠. 예, 일당 벌어가지고 아이들 도와주고. 예. 그것도 도와주기까지 하시고. 네. 노승일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날아든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예. 이제 돈 벌어서 아이들 도와주고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 이제 같이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뭐 기술이라던가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씩 이제 전수시켜주고 있고요. 예. 그렇게 뭐 지내면서 좀 대한청소년체육회의 업무를 좀 담당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청소년체육회는 지금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오는 편입니까? 후원은 많이 열악해진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자분들 찾아오면 후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를 이제 이영학 사건으로 두더라고요. 네. 이영학 사건에 따라서 후원? 예, 전반적으로 사단법이나 재단들의 후원금이 많이 끊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사장님만 힘든 게 아니니까 파이팅 하라고. 그렇군요. 예, 최고의 위안을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근데 전 동계올림픽에 뭐 이제 비인기 종목이나 뭐네 이렇게 보면 열악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노승길 이사장이 또 문득 떠오르는 그런 작업들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면 네. 될 일을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나 그 기자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만약에 K스포츠에 계속 다녔다면 지금 평창올림픽 가서 K스포츠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그렇겠네. 예,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폭로가 됐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에는 K스포츠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폭로가 안 됐으면 뭔가 그쪽에서 무기징역이 합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국민이 다 히딩크였어요.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울분을 가졌던 거에 비하면. 네. 그렇다면 박근혜 1심 부영 검찰이 지금 네. 법원에 징역 30년 내려달라고 네네. 구형한 건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구형 30년을 내려줬는데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주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형량을. 왜 그러면 최순실의 위치는 대통령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박근혜의 위치는 대통령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우리는 국민들이 세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공동의 기금이에요. 이 나라를 잘 이끌고자 하는 공동의 기금이고 그 공동의 기금을 잘 이끌어 달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형량을 30년을 무기징역을 줬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검찰 구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대통령이란 자리로 네. 헌정을 유린했기 때문에 네. 그 벌이 일반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면서도 30년밖에 안 준 거죠. 그렇죠. 네. 네. 검찰도 너무 세게 때리면 역풍이 불까봐 네. 여론이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제가 해드릴게요. 불편하신 부분을. 근데 지금 국정농단 사건 다 통틀어가지고 네. 증인 몇 번 나가셨어요? 증인은 청문회는 참고인 1번, 참고인 2번. 참고인 처음 갔다 이제 증인으로는 본인 네, 스스로 내가 네. 증인하겠습니다. 했죠. 변신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순서로 말씀드리면 최순실 재판, 헌재, 박근혜 재판, 그다음에 이제 삼성 이재용 재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재판 또 해서 4번 총 증인으로 총 4번. 고영태 재판은 그게 최순실 재판이었어요? 아니요, 고영태 재판은 따로 이제 따로 나가고요. 네, 그 총 5번? 네, 총 5번 나왔어요. 야, 그 불려가는 것도 힘들죠 사실. 힘들진 않아요. 근데 힘들진 않은데 차비도 받고 괜찮아요. 차비를 줘요? 네. 그럼요.
네, 얼마나 줍니까? 6만 원 주던데요. 많이 올랐네요. 헌재가 좀 짰어요. 헌재가 4만 원 줬어요. 청문회도 짰어요. 12시간을 같이 있는데 4만 원 주고. 그 증인으로 나가서 했던 그 증언들 중에서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이제 마지막 재판이었죠.